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감정을 흔들어라. 협상은 이기는 것이 아닌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끝까지 그가 이겼다고 믿게 하라. 지은이 김의성, 발행 테라코타, 발행일 2024년 1월 12일입니다. 뛰어난 협상가는 상대가 이겼다고 믿게 만든다. 우리는 살면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누군가와 밀고 당기기를 하며 설득과 협상의 심리전을 펼칩니다. 물론 과거에는 상대방으로부터 더 많이 가져오는 것이 목표였다면 지금은 상대에게 덜 중요한 것을 양보하고 내가 원하는 바를 모두 얻으며 윈윈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아무것도 내주지 않고 상대방에게 무엇을 얻어내고자 하는 방법은 설득이지 협상이 아닙니다. 이 책을 통해 자신에겐 덜 중요하지만 상대에겐 큰 가치가 무엇인지 꿰뚫어보고 상대의 감정을 흔들면서 원하는 것을 얻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부부 사이와 같은 설득과 협상. 결혼을 곧 앞둔 예비부부 남씨와 여씨는 결혼 준비로 바쁘다. 거주할 곳, 혼수 가전, 결혼식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차에 신혼여행을 어디로 갈 것인지에 의견이 엇갈렸다. 남씨는 인도양에 있는 몰디브의 한적한 섬 리조트에서 쉬고 싶은데 여씨는 유럽으로 테마 여행을 떠나 좀 더 활동적인 신혼여행을 즐기고 싶어 한다. 남씨, 자기야, 유럽은 또 갈 수 있지만 몰디브는 곧 가라앉을 섬이라 나중에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 우리만 머무를 수 있는 작은 섬에서 멋진 석양을 즐기고 싶지 않아? 여씨, 몰디브는 4, 5일의 일정으로도 다녀올 수 있으니 나중에 휴가 내서 갈 수도 있지만 14일 정도 휴가를 내는 기회는 쉽게 오지 않을 수 있어. 나는 스위스, 이탈리아, 그리고 프랑스 3개국을 걷고 기차 타는 여행을 하고 싶어. 남씨, 14박 유럽 여행에 비해 몰디브 여행이 가격 측면에선 훨씬 더 싸니까 남은 비용으로 가전제품을 더 좋은 걸로 사는 게 어떨까? 여씨, 유럽을 이코노미 클래스로 가면 비용은 큰 차이 없을 거고 그렇게라도 난 유럽 여행을 가고 싶어. 이번에 못 가면 평생 후회하며 살 것 같아. 남씨와 여씨는 본인의 의견을 관철하고자 설득의 방법을 쓰고 있다. 설득은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고자 상대의 마음을 바꾸기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미국 심리학회는 설득을 상대방이 새로운 태도나 행동을 취하게 만드는 의도적인 시도라고 정의했다. 효과적인 설득을 하는 키워드 2가지는 프레이밍과 미래 결과를 시각화하는 것이다. 프레이밍은 상대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논거를 나에게 유리한 프레임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몰디브는 가라앉는 섬이라 나중에는 방문할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남씨의 설명은 희소성의 프레임과 유럽 여행보다 몰디브행이 더 저렴하다는 비용의 프레임을 사용했다. 미래 결과를 시각화하는 방법은 상대방이 내 의견에 동의했을 경우 일어날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 일어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를 묘사하는 것이다. 자세한 상황을 상대방이 머릿속에 그릴수록 효과가 더 커진다. 여씨가 이번에 유럽을 가지 못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이 내 의견에 동의해주지 않는다면 나는 평생 후회하며 살 텐데 남편으로서 괜찮겠어? 라는 미래 결과 시각화라고 볼 수 있다. 즉, 동의해주지 않았을 경우의 리스크를 묘사하는 것이다. 예비 부부가 서로 설득해봤지만 의견이 팽팽하여 결론이 쉽게 나지 않는다. 슬슬 지쳐가기 시작할 때 여씨가 잠시 나가서 바람을 쐬고 오더니 남씨에게 이런 제안을 한다. 여씨, 자기야, 신혼여행지 결정권을 나한테 주고 가전제품에 대해선 자기가 결정권을 가지면 어때? 남씨, 내가 가전제품에 대해선 마음대로 결정해도 되는 건가?
TV를 65인치에서 85인치로 바꿔도 된다는 거야? 여씨, 그래, 서로 쿨하게 받아들이는 거지. 남씨, 좋아, 유럽으로 가자, 그럼. 예비 아내는 본인에게 더 중요한 목표인 신혼여행지 결정권을 얻기 위해 덜 중요한 목표인 가전제품의 결정권을 예비 남편에게 양보하며 교환을 시도했고, 남씨 또한 85인치 TV가 주는 가치가 신혼여행지보다 컸기에 흔쾌히 여씨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덜 중요한 것을 내주며 더 중요한 것을 가져오는 교환의 과정이 협상의 정의이듯, 예비 아내는 설득이 먹히지 않자 협상으로 방법을 전환한 것이다. 5살 아들과 2살 딸을 키우고 있는 맞벌이 엄마 최 씨는 주중에 살림과 근무를 병행하며 사는 삶이 쉽지 않다. 남편과 집안일을 나눠서 하고 있기는 하지만 5살 난 아들이 점점 힘이 세지면서 안아주거나 제지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집 근처 식당에는 아들이 뛰어놀 수 있는 마당이 있고 딸도 좋아하는 메뉴가 있어 최 씨는 이곳에 자주 오며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곤 했다. 그런데 최근 자주 가던 식당이 노키즈 존으로 바뀐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섭섭했다. 주변에 갈 곳이 점점 줄어들어 아이들 데리고 밥 먹기가 이렇게 어렵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때론 노키즈 존인지 알지 못하고 예약해서 갔더니 노키즈 존이라며 입장을 거부당할 때는 차라리 노키즈 존이라 미리 공지라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마저 든다. 아이들이 남한테 피해를 줄 정도로 장난이 심한 것도 아닌데 아이를 키우는 게 죄인이 된 듯한 느낌이 들어 우울하다. 다음 질문에 답해보자. 질문. 식당의 노키즈존 운영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제주도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박 사장은 최근 겪은 사건 때문에 아직도 불면증에 시달린다. 5살 어린이 손님이 식당에서 뛰어다니며 이것저것 만지다가 뜨거운 불판에 손가락을 대어 화상을 입었고 아이의 부모가 치료비와 위로금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소셜미디어에 아이의 화상 입은 사진을 올리며 식당 이름을 공개하겠다는 아이 부모의 말에 식당 평판에 문제가 될까 싶어 걱정된 박 사장은 치료비 외에 수백만 원의 보상을 해줄 수밖에 없었다. 보상 금액의 여파로 이번 달부터 몇 달간 박 사장이 가져갈 생활비는 없다. 아이가 다친 것은 미안하고 속상하지만 식당이 잘못한 부분, 즉 다음에 더 조심할 부분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주변 식당 사장들도 비슷한 하소연을 하고 있다. 식당에서 아이들이 동영상을 크게 틀어놓고 보거나 뛰어다니다가 다치기도 하고 빈 테이블에 누워있거나 하면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는 상황이 많다는 것이다. 주변 지인은 노키즈 존으로 식당 운영 방침을 바꿨더니 매출은 약간 줄어도 마음은 편하다고 하는데 박 사장도 심각하게 노키즈 존으로 바꿀지 고민 중이다. 다음 질문에 답해보자. 질문. 식당의 노키즈 존 운영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만약 첫 번째와 두 번째 설문의 답변 내용에 변화가 있었다면 여러분은 프레이밍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불편함을 호소하는 워킹맘의 상황 프레임과 아이들로 인한 피해와 일부 부모의 과도한 요구로 힘들어하는 식당 사장의 상황 프레임은 듣는 사람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마음이 움직일 수 있게 만든다. 프레이밍은 설득 기술 중 하나다. 협상과 설득은 다르다. 컬럼비아 비즈니스 스쿨의 밥 폰템포 교수에 따르면 협상과 설득은 서로 반대의 심리 프로세스다. 협상은 상호 이익을 위해 서로 가진 자원을 교환하는 것에 비해 설득은 상대방이 어떤 자원이나 결과의 가치를 믿는 것에 변화를 주는 기술이다. 프레이밍, 미래 결과 시각화 등의 기술을 활용하는 설득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지만 협상은 교환의 과정이므로 무언가를 내줘야 하는 비용이 발생한다. 협상은 공짜가 아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내주고 나에게 더 중요한 것을 가져오는 협상은 비용이 발생하지만 속도가 빠르다.
설득은 느리지만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협상은 명확한 언어를 사용하여 정보와 제안을 교환한다. 협상에선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이것을 원하는데 당신은 저것을 양보할 수 있냐와 같은 실질적이고 확실한 용어를 주고받는다. 반면 설득은 모호하며 섬세하다. 회의에서 내가 지금부터 그 사안에 대해서 당신의 생각을 바꿔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협상과 설득은 다르다. 협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문장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다. 오늘 합의를 해야 할 주제는 ABC입니다. A를 해주기로 동의해 주시면 저희는 B를 해드리겠습니다. 제안을 수락할 수 없습니다. 귀사는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희는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저희에게 이 부분을 양보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반면 설득에서 자주 사용하는 문장들은 상대방의 머릿속에 시각화되도록 돕는 표현이 많다. 그간 우리가 같이 해온 시간이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저희보다 퀄리티가 뛰어난 곳은 없다고 자부합니다. 지금 주문하면 최저가로 구매하시는 겁니다. 정말 어렵게 준비했습니다. 너무 중요한 문제라 해결이 안 되면 저희는 상황이 어려워질 겁니다. 어린 딸이 감기에 걸렸는데 약을 먹지 않으려 할 때 설득한다면 이런 대화가 오갈 것이다. 이현아, 이번 감기약은 지난번처럼 쓰지 않고 딸기 맛이 나서 먹을 수 있을걸? 아빠 친구 아들, 딸 중에 감기약 안 먹는 아이들은 없다고 하던데. 감기약을 먹고 몸이 나아지면 나가서 친구들과 놀 수 있을 거야. 만약 감기가 낫지 않으면 친구를 만날 수 없어. 친구들에게 감기를 옮기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감기약을 먹으면 목표는 달성됐고 상황은 종료된다. 설득된다면 말이다. 그런데 아이가 입을 틀어막고 저항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강제로 먹여야 할까? 아니면 화를 내야 할까? 설득이 먹히지 않을 때 그것을 지속하면 상대는 감정이 상하고 짜증이 난다. 오히려 설득 이전의 상태보다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 이럴 때 협상의 방법을 고려하자. 아빠, 감기약 먹을 때마다 이현이가 좋아하는 게임을 1시간씩 하게 해줄게. 감기가 다 나으면 닌텐도 스위치 타이틀 원하는 걸로 사줄게. 먹을 수 있겠지? 설득과 협상은 다르다. 어느 방법이 더 좋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비용이 들지 않는 설득을 먼저 시도해보되 설득이 먹히지 않으면 중단하고 협상으로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설득과 협상을 구분할 수 있다면 이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협상의 정의가 교환이고 무언가를 내줘야 하니 협상의 조건이 상대방의 이성적 사고에 영향을 끼친다면 설득은 상대방의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 와튼스쿨의 스튜어트 다이아몬드 교수가 가장 큰 협상의 성공 요인을 사람이라고 했듯이 협상에서 감정은 큰 역할을 한다. 5% 원하는 대로 올려줄 테니 바로 당장 서명하시오 라고 예의 없는 말투로 제안한다면 조건이 마음에 들어도 기분이 상한 상대방은 협상을 깨거나 합의 이후에 실행을 게을리할 리스크가 생긴다. 협상의 방법을 쓰더라도 설득의 표현을 더하면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이 커진다. 협상과 설득이 합쳐지면 시너지 효과를 낸다. 3년째 거래하고 있는 구매처와 재계약 협상 중인 박종문 이사는 제안과 역제안이 여러 차례 오간 이후에 마음먹은 최종안을 바이어에게 이렇게 제시했다. 상무님,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사항을 고려해서 제안 드리겠습니다. 계약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려주신다면 요청하신 가격 조건을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협상적 관점에서 보면 깔끔한 제안이다. 계약 기간과 가격 조건을 양보하며 계약 기간을 얻어내는 교환도 좋다. 여기에 설득의 기술인 프레이밍과 미래 결과 시각화를 추가해보자. 재계약 논의를 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번 말씀해 주신 사항을 고려해서 제안 드리겠습니다.
계약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려주신다면 요청하신 가격 조건을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가격 조정을 해드리는 금액이 3년간 환산했을 때 2억에 달하고 시장 어디에서도 접할 수 없는 가격 조건이라는 점 강조드립니다. 저희가 가진 독보적인 기술을 활용한 신제품을 항상 시장에 가장 먼저 출시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딱딱한 협상의 조건만 나열했을 때보다는 설득의 표현이 추가됐을 때 이성과 감성이 결합하여 강력한 효과를 낸다. 협상의 조건이 이성적 판단을 돕고 설득의 표현이 감정을 건드려 상대방의 공감을 끌어내는 부가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협상과 설득은 다르다. 서로 다른 삶을 살던 남자와 여자가 만나 부부가 되었을 때 남편과 아내의 정체성과 고유의 성향은 여전히 다르지만 부부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 가끔은 부부싸움으로 툭닥거리다가도 공동의 적이 나타날 때 부부가 일심동체로 힘을 합쳐 적을 상대하지 않는가. 그런 것처럼 협상과 설득이 다름을 구분해야 하지만 이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활용했을 때 막대한 시너지를 낼 수 있음을 잊지 말자. 목표 설정이 협상의 절반이다. 박영진 상무는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노트북을 교체하고 싶다. 테크노마트로 가서 협상하기 전에 미리 어떤 종류를 사야 할지 살펴봤다. 좋은 스펙에 화면은 크고 무게는 가벼우며 가격도 매우 싼 제품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목표는 달성할 수 없다. 노트북의 조건 중 나에게 중요한 항목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 사용 패턴을 봤을 때 용량이 큰 동영상 편집을 많이 하니 그래픽과 저장 장치 그리고 메모리는 뛰어나야 하고 집에서 작업을 많이 하니 무게는 중요하지 않고 별도 모니터가 있어 화면 크기 그리고 배터리 용량도 중요하지 않다. 우선순위로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목표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을 다음과 같이 나눠보았다. 중요한 항목, 램, 저장 장치, 그래픽, 가격. 덜 중요한 항목, 무게, 두께, 화면 크기, 단자, 배터리 용량 등 나머지 조건. 협상을 시작하기 전 목표를 먼저 설정하는 것은 필수적인 단계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이 협상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조적이며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제대로 목표를 설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똑똑한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을 경우 겪게 되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3단계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첫 번째, 상위 개념의 목표, 즉 내가 이 협상에서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풀어 답변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인 조건이 포함되지 않는 이 한 문장은 감정이 흔들릴 때 나를 잡아주는 중심적 역할을 한다. 다음 예시를 참고해보자. 지금보다 좋은 조건으로 재계약을 하고 싶다. 지금보다 나은 조건이면서 장기적인 커리어 목표에 도움이 되는 곳으로 이직하고 싶다. 고객과의 첫 계약을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성사시켜 거래를 확대하고 싶다. 다른 조건은 양보하더라도 독점 계약을 반드시 성사해야 한다. 우리 가족의 생활 방식에 맞는 자동차를 가게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사고 싶다. 집에서 동영상 편집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노트북을 사려고 한다. 협상은 생물이라 예측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상대방이 공격적인 발언으로 나의 감정을 건드릴 수도 있고 전혀 예측하지 못한 정보나 제안으로 내가 흔들리기도 한다. 때로는 서로 감정 대립하는 중에 상대방의 발언에 약간의 오류가 있으면 그걸 바로잡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도 한다. 이는 논쟁을 불러일으킬 뿐 양측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협상 내내 목표를 집요하게 기억해야 하는 이유이고 이 한 문장은 목표에 집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내가 얻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더라? 하고 말이다. 두 번째, 상위 개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합의가 필요한 협상 항목을 도출하는 것이다.
상대방과의 협상에서 얻고자 하는 항목이라면 일단 모든 항목을 브레인스토밍으로 도출할 수 있다. 항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협상의 내용이 풍부해진다. 협상은 항목 간의 교환 과정이다. 항목이 많으면 교환 거리가 많아져 협상의 과정이 풍부해지고 항목이 적을수록 중간에 만나며 타협하는 흥정이나 교착 상태로 갈 가능성이 커진다. 지금보다 좋은 조건으로 재계약을 이루어내고 싶다라는 상위 개념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협상 항목으로는 계약 기간, 가격, 결제 기일, 서비스 범위, 워런티, 기간, 납기일, 환율 적용 기간 등의 항목을 생각할 수 있다. 이 중 내가 유연한 부분, 즉 양보할 수 있는 영역과 나에게 더 중요한 조건 항목을 선별할 수 있어야 한다. 노트북 사례로 돌아가서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이 오늘 반드시 합의해야 하는 주요 항목과 위시리스트, 즉 덜 중요한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요 항목, 램, 저장장치, 그래픽, 가격. 위시리스트, 무게, 두께, 화면 크기, 단자, 배터리 용량 등 나머지 조건. 세 번째, 주요 항목을 분류한 뒤에는 항목별로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항목별로 내가 어느 지점에서 제한할 것인지, 최악의 경우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인지 범위를 미리 결정해야 한다. 현실적인 최대치이자 첫 제한 지점을 인텐드 포지션이라고 한다. 상대방이 바로 수락하면 꽤 만족할 만한 지점이다. 목표의 구체화는 인텐드 포지션에서 끝나지 않는다. 항목별로 나의 한계치가 있다면 미리 설정해야 한다.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지점인 마지노선을 뜻하는 한계 포지션을 머스트 포지션이라고 한다. 협상이 결렬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는 의미로 협상 결렬 포인트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공급업체가 구매업체와 가격 인상을 협상하기 전 목표를 설정할 때도 두 가지로 정할 수 있다. 상대방에게 첫 제한 지점인 인텐드 포지션으로 5% 가격 인상을, 한계 지점인 머스트 포지션으로 3%를 책정하는 것과 같다. 만약 상대방이 나의 5% 제한을 거절한 뒤 3.5%로 역제한했다고 해보자. 머스트 포지션인 3%보다 높은 역제한이니 여기서 합의해도 나는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심리적으로도 여유가 있어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대응할 수 있다. 하지만 한계 지점이 없다면 거절당했다라는 사실에 감정이 흔들리게 된다. 감정이 흔들리면 치밀한 대응이 어렵고 상대에게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 따라서 한계 포지션을 미리 세팅해야 하고 그것이 협상력에 도움을 준다. 협상은 예측하기 쉽지 않지만 한계 포지션을 설정만 해도 더 여유 있게 대처할 수 있다. 머스트 포지션만 달성해도 나의 목표는 이룬 것이니까. 네 번째, 목표는 현실적이며 상대가 받을만 해야 한다. 하이볼 전략, 즉 미리 타협할 구간을 정해놓고 그보다 한참 높게 제한하는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다. 상대방은 하이볼 전략에 대응해 로우볼 전략을 쓸 것이고 시간이 갈수록 양측의 시작 지점은 벌어질 수밖에 없다. 신뢰 구축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신뢰가 무너지면 덜 중요한 부분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수밖에 없다. 첫 제안인 인텐드 포지션을 상대방의 한계치에 근접한 지점에 제안한 뒤 서로 작은 항목을 교환 조정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협상에선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없다. 협상은 상대방과 하는 것이기에 덜 중요한 것은 과감히 양보하고 더 중요한 것을 집요하게 받아내는 노력을 해야 한다. 협상을 시작하기 전 준비 단계부터 협상의 최종 합의를 이루는 마지막 단계까지 잊지 말아야 하는 항목이 바로 협상의 목표다. 목표를 잊으면 의미 없는 논쟁에 빠져 감정만 상하는 결렬에 이르거나 생각지 못한 양보를 하게 되는 리스크를 피할 수 없다. 상위 개념의 목표를 한 문장으로 뽑은 후 협상 항목을 브레인스토밍하고 중요도를 나누어 주요 항목과 위시리스트로 구분한다.
그런 다음 주요 항목별로 현실적인 구체적 목표를 인텐드와 머스트로 나눌 수 있다면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협상 여정의 반을 달려왔다고 봐도 무방하다. 탁월한 협상은 좋은 질문에서 시작된다. 커뮤니케이션 컨설턴트인 도로시 리즈는 그에 져서 질문의 7가지 힘에서 좋은 질문의 첫 번째 힘으로 질문을 하면 답이 나온다라고 했다. 좋은 질문은 좋은 답변, 즉 중요한 답변을 유도한다. 좋은 질문의 강력한 힘은 협상에서도 그 효과를 발휘한다. 협상에 대입했을 때 좋은 질문이 가진 3가지 힘을 소개한다. 첫 번째, 문제의 핵심을 건드려 중요한 정보를 받아내는 힘이 있다.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의 어려움, 기회, 니즈, 제한 등을 확인한 뒤에 그 정보를 바탕으로 나의 제안을 구성할 수 있다. 협상 전에는 가정과 추측이 있더라도 협상이 시작한 뒤에는 질문을 통해 가정과 추측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상대방의 생각을 지레짐작으로 추측하고 확인 절차 없이 추측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협상가들의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 중고차 판매장에 온 손님이 관심을 보이는 자동차에 대해 이것저것 확인하더니 가격을 물어본다. 딜러, 이 차는 오늘 현금 850만 원 송금하시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고객, 현금 850만 원이요? 딜러, 네, 850만 원이긴 하지만 가격 조금 더 빼드려서 800만 원에 가져가시죠. 고객, 현금 800만 원이면 어렵네요. 딜러, 손님, 협상 잘하시네요. 제가 이번 주 첫 판매라서 780만 원까지 할인해 드릴게요. 더는 안 됩니다. 고객,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현금이 없어서요. 카드로도 구매할 수 있나요? 딜러, 고객은 가격을 깎을 생각이 없었고 당장 현금이 없어 카드로 계산하려 했지만 딜러가 현금이라고 해서 어렵다라고 표현한 것을 딜러는 가격을 깎아달라고 이해한 것이다. 만약 딜러가 어떤 부분이 어려우세요? 라고 물었다면 고객의 문제가 단가가 아니라 지불 방법이었음을 알았을 것이고 70만 원을 할인해 줄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구체적인 질문만이 중요한 핵심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 막연한 질문은 들으나 마나한 대답밖에 얻지 못하기에 구체적인 질문으로 상대방을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 아이들이 학교에 다녀왔을 때 오늘 학교 어땠니? 라는 질문을 한다면 좋았어요. 매일 똑같죠? 라는 답변이 오기 마련이다. 오늘 가장 황당했던 일은 뭐였어? 라는 질문이나 오늘 가장 크게 웃었던 일이 뭐였니? 라고 물어본다면 아이는 자신이 겪은 하루를 금세 복기하고 구체적인 에피소드로 답변할 것이다. 중요한 게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상대방은 저희는 다 중요하죠. 라고 답변하겠지만 A와 B 중 A가 더 중요하다고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한다면 A, B 모두 중요하지만 굳이 하나를 고르라면 A에 좀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라는 답변이 나올 가능성이 커진다. 구체적인 질문이 협상의 진전을 이룬다. 협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몇 가지 일반적인 질문을 구체적인 질문으로 바꿔보자. 일반적, 조건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구체적,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오늘 단가, 결제 조건, 계약 기간을 합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저희의 제안과 비교해서 제안 주실 거라 기대하면 되겠습니까? 일반적, 더 좋은 조건에는 안 되겠습니까? 구체적, 주신 조건은 저희로선 충분하지 않습니다. 합의점을 찾기 위해 A, B, C 중 우리가 유연하게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조건일까요? 일반적, 왜 안 된다는 거죠? 구체적, 구체적으로 A, B, C 중에 어떤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신 건지요? 일반적, 언제까지 합의가 되어야 하나요? 구체적, 저희는 다음 주 안에 합의가 되어야 생각하시는 타임라인에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지요?
생각 정리를 통해 구체적인 질문 만들기. 구체적인 질문을 하려면 생각을 먼저 정리해야 한다. 내가 정말 궁금한 것이 무엇인지, 상대방에게 받아내고 싶은 정보가 무엇인지 구조를 정리한 뒤에 질문을 다듬어야 구체적인 질문을 할 수 있다. 노력 없이 좋은 질문을 만들 수 없고 연습 없이 실전에서 사용할 수 없다. 다음은 참고할 만한 좋은 질문이다. 왜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인지 알려주시겠어요? 어떤 상황이신지 정확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요? 주신 제안의 근거를 여쭤봐도 될까요? 어떻게 하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드시는 걸까요? 만약 저희가 이렇게 제안을 조정해보면 어떠시겠습니까? 말씀하신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오늘 합의를 마무리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지요? 이번 논의가 귀사엔 어떤 의미가 있으신지요? 재고를 좀 더 할당받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기까지 끝까지 그가 이겼다고 믿게 하라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수없이 많은 협상 과정을 겪습니다. 하지만 협상의 방법을 잘 알지 못해서 설득으로 밀어붙이려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결국 서로의 마음만 상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책을 읽으며 협상과 설득은 상호 보완을 하며 적절히 사용하되 나에게 중요하고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우선순위와 나에게 덜 중요한 리스트를 확실히 파악해야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즈니스에서도 일상생활에서도 유용한 협상의 기술을 알려주는 이 책, 여러분에게도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